6월 임시국회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 6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충분하지 못하고 아쉬움이 많지만 어렵게나마 한 발자국 민생국회 차원에서 비전하고 작성합니다. 반값 등록금 문제에서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저축은행 국조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이자 제한법, 공직자윤리법 등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민생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친 만큼 민생 진보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월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입법은 상업 권력의 균형을 잡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정의의 방향이고 대통령과 민생 경제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등록금이나 일자리, 가계부채, 저축은행, 추경에 대한 정부 운영에 있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민생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적 입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성장 일변동, 시장 만능주의, 대기업 위주의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국민 중심, 민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공기업과 대기업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정부의 답을 기다립니다. 대통령과 동일노조, 동일임금 원칙에 공감하는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공감대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통해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충분히 기대에 훨씬 못 미칩니다.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본격적으로 시작될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정부의 성실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등록금, 부재효과 재해 대책을 위해서 추경 역시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50%, 5,410원 그야말로 최저액입니다. 그동안 반값 등록금, KBS 수신료 인상, 최저임금제 등에서 의원들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민생자유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7, 8월 여름더위에도 우리의 민생 행보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국민들을 만나고 민생을 위한 답을 찾을 것입니다. 일본을 다녀온 결과는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본을 방문해서 한나오토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 여야의 저자들을 만났습니다. 3.11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위로, 우리 한국 국민들의 일본 국민에 대한 격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했고 평창올림픽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요청을 해서 한나오토 총리가 직접 IOC-위원회에 말을 하겠다. 또 야리가키 자민당 총재는 수상을 지낸 모리 아소다로 체육계 언론에게 부탁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에너지 문제, 원전의 안전 문제가 일본의 가장 중요하고 뜨거운 사회적 관심사였음을 보고 앞으로 우리도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또 원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와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 경제협력이 더욱더 필요하고 성과가 있으리라고 하는 점을 보면서 적극 한일 경제협력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주에는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고 한중 관계의 개선, 발전에 대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 특히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중국 지도자들과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국에 도착하면 7월 4일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중국 지도자들에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 임하는 KBS의 자세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KBS의 절실한 요구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매사에는 순리가 있는 겁니다. 물가 폭탄이라는 민생고의 와중에서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정치권, 언론 모두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 공영방송의 중립성, 공정성 보장에 대한 확고한 자세와 실천이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과 적절하지 못한 거칠은 취재 행위는 공영방송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KBS는 민주당 대표실 도청과 관련해서 성의 있게 진실을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선교 의원은 불법으로 녹취된 자료,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를 도청한 자료를 정치 공세에 이용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마땅히 진실을 규명하고 성실한 사과 그리고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진표 원내대표님 말씀 읽겠습니다. 6월 국회가 어제로 마감이 됐습니다. 50시간이 넘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강력한 저지로 KBS 수신료 인상 낮추기를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게 하라는 그런 국민의 뜻을 따른 결과이고 따라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를 합니다. 6월 국회 부분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6월 국회를 민생 진보 국회로 규정하고 반값 등록금, 일자리 대란, 전세값 폭등, 물가 폭탄과 같은 민생 현안을 전 국가적인 과제로 부각을 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 일자리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 현안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을 시켰습니다. 이 협의체는 앞으로도 7, 8월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 게이트를 조사하기 위한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 것도 6월 국회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법안도 보면 서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자율을 30% 제한하는 이자 제한, 퇴직 공무원들의 대정보도기를 금지한 공직자율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한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여야 합의 사항에 대한 파악이 잇따라 잘 바꾸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결과를 내지 못한 점은 참고가 깊습니다. 한나라당은 1년 반이 넘게 어렵게 만든 중수부 폐지 합의를 청와대 한마디에 뒤집고 청와대 고수기로 다시 한번 사임을 했습니다. 또 6.27 영수회담을 앞두고 돌연 쭉정이 등록금 대책을 졸속으로 발표해서 국민들의 비난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우리가 주장하는 민생 현안들을 살려내는 일에 총력으로도 내신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생 현안과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8월 국회를 소집하기로 어제 한나라당과 합의를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법안은 7월 중 교과위에서 여야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8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 안정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초에 물가는 3%, 경제성장은 5% 이렇게 소원 잠깐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해서 물가는 4%, 성장률은 4.5%로 수정했습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이 물가 폭탄의 심각성을 늦게나마 인정을 하고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힌다는 점에서는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합니다. 물가는 지금 올해 들어서만 6달 연속 4%를 넘고 있고 이것은 IMF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전세값은 벌써 114주가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억지로 100원 이하로 생색내기 했지만 다음 달에 원위치 되고 전기, 가스요금 이거 모두 공공요금 인상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결국 이명박 정권이 대기업 수출 더해그 정책을 위해서 고환율 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고집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고 출구 전략의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 폭등이 심각해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이명박 정권에게 한나라당에게 경제정책이 근본을 바꿔야 된다. 대전환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KDI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민 10명 중 6명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 과제로 서민생활의 안정이 36%, 그 다음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 37%로 꼽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우리 민주당이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주장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답은 민생 추경을 편성해서 이 문제를 일괄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제안을 내놨는데 이명박 대통령께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물가 정책의 실패를 또다시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민주당의 민생 대책을 수용해서 일자리와 물가 이 문제를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동영 최고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당을 대표해서 청와대 회담, 또 일본 회담 등 수고가 좀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중국을 가신다고 하니까 좋은 성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 대표께서 당을 대표해서 외국의 정상에게 우리 당의 정책 기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기존 우리 당의 노선과 상치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나우토 총리를 만났을 때 북한 인권에 대한 단호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단호한 내용과 원칙 있는 포용 정책을 펴가겠다.
이것은 우리 당이 10년 민주당 정부가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온 6.15의 정신, 9.19의 합의의 정신, 14 실천의 정신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그런 햇볕 정책의 취지에 수생을 가하는 변형된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차입니다. 당의 중대한 노선과 정책 변경에는 지도부의 토론 그리고 의원 총회나 당원들의 의견 수렴 이런 절차가 빠져있는 것. 문제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수신료 덜컥 합의 또 유럽 FTA 합의 처리 이런 부분들이 당의 정체성에 심대한 위해를 주는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도부의 이런 사전에 충분한 도로와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발돼서는 안 된다. 절차상의 문제를 시작하는 것이고 원칙 있는 고용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표의 워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우리의 그 고용정책, 협력정책 노선이 원칙 없는 고용정책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이것은 당원들에게 분명한 당대표로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마음을 부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당의 노선과 정체성에 관한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변경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가 인상률을 상향 조정하고 경제 성장률은 하향 조정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7475 대표되는 그 엔비노믹스의 완전 실패를 선언하고 폐기 처분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부자와 대기업이 잘 되면 혜택이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낙수경제의 완전 실패로 귀결된 것입니다. 경제정책의 방향을 성장 일변도에서 안정적으로 완전 기조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향 전환을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매우 미흡하고 관치 의존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엔비노믹스를 폐기했지만 친서민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친재벌에 머무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민생 문제입니다. 민생을 제대로 돌보는 내용이 매우 미흡합니다. 일자리나 내수 활성화 대책이 나왔는데 효과도 의문입니다. 중소기업 대책이 크게 미흡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그래야 국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화풀이를 할 일이 아니고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책을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집단교섭을 허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도급과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청렴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개발권을 축소해야 됩니다. 전속고발권을 축소해야 됩니다.
어제 경제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걱정 중에서도 물가가 가장 걱정입니다. 3%를 4%로 상향 조정한 것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지가 그대로 거기에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민들을 가장 걱정하게 하는 기름값입니다. 지난 5개월 연속 4% 이상 물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서민 가계가 매우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하반기에 더 걱정이죠.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이 10% 내지 15% 인상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전기료도 하반기에 인상한다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 서비스 요금도 당연히 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름값까지 오르면 서민들은 다 죽습니다. 왜 우리 정부는 스스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가? IEA가 국제에너지기구지요. 이 IEA는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유가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관세 인하와 출고라든지 판매 조정, 매점 매석 단속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만 기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정부 스스로가 이 유가 안정을 위해서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분기에 유류세, 석유 관련 세금이 1조 이상 원래 목표보다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유가 덕분이고요. 따라서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을 맡고 있다. 결단만 내리면 됩니다. 이미 1, 4분기에 1조 이상 세금을 더 걷고도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다른 행태가 아닙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진짜 아름다운 분담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이 두 개의 1,000원 인상안을 놓고 진통 중입니다. 하나의 1,000원은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것이고, 또 하나의 1,000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것입니다. 하나는 정의와 노동인권으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편파적 언론에 대한 묵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는 반드시 막아야 할 길이고, 또 하나는 반드시 관철해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정의와 노동인권으로 가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전원이 사퇴했다고 합니다. 공익위원들이 4,580원에서 4,620원 인상안을 제시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합니다. 집 나간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로 복귀하고 또 5,410원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동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의 반응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의 눈에 볼 때는 훨씬 못 미치는 100분의 1에 불과한 실망스러운 검찰 개혁안조차도 검찰의 고위 간부들이 사퇴한다고 의사를 밝히면서 저항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자숙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찰의 자성과 갱생을 기대합니다. 도청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어제 한성교 의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영등포경찰서에, 이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항의 방문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활용해서 많은 상당수의 기업들이, 더구나 재벌 기업들 중에서도 부적절하고 가진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이제 오늘 복수노조 허용 실시를 계기로 해서 그런
기업들의 불법적이고 부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당경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문화가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창구 단일화 문제가 견원으로 걸려 있습니다. 소수 노동자들도 실질적으로 헌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입법 지금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한 한EU FTA가 잠정 발효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축산 피해 국민들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또 영세 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유통법, 상생법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잠정 발효에서 이런 영세 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잠정 발효 제외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만은 우리 정부는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이 앞장서서 한유 FTA로 피해본 많은 서민들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임시국회가 끝났습니다.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랩법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수신료 문제로 소위 날치기 등을 해가면서 문광일을 사실상 파행으로 유도한 것은 미디어법의 처리를 늦추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은 조중동 방송과 한나라당의 편입니다.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조중동 방송과 또 그렇게 되면 다른 방송들조차도 광고 영업을 광고주와 직거래 하게 될 것입니다. 힘있는 방송들은 광고주에게 횡포를 부리고 광고 시장을 교란하게 될 것입니다. 또 힘있는 광고주, 대기업 재벌 광고주들은 그 광고를 믿기로 해서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나라당 정권,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에 이어서 이제 재벌의 방송 장악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방송, 지역언론, 상대적으로 부수가 작고 자본이 작은 여러 언론사들은 광고를 얻지 못해서 고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디어 다원주의가 고사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커다란 위기입니다. 앞으로 8월 임시국회, 앞으로 국회에서 미디어랩법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낙동강이 위험합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호국의 다리가 무너지고 성주고 제방이 잘려나갔습니다. 구미는 또다시 단수됐습니다. 함안보, 구미보의 가물가비가 무너졌습니다. 48개 교량 대부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춘수란 곳에 또다시 모래톱이 쌓이고 있습니다. 낙동강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남한강, 금강, 영산강 모두 이번 비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이미 예견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 때문에 홍수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거짓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100억 원을 들여서 정치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 단군 이래 최악의 사업입니다. 처음엔 22조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 얼마가 더 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매년 유지 보수 비용만으로도 조대의 돈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시시버스의 형벌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는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괴물 4대강 사업입니다.
공사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철저한 안전 점검, 안전 대책이 시급합니다. 1972년 7월 4일날 7.4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가 39주년이 됐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을 본으로 하기에는 남북 관계가 완전히 7.4 공동선언 발표 이전으로 되돌아갔고 또 악화가 됐습니다. 정부는 말로는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대화를 포기한 것을 넘어서 대화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김정일 부자의 표적지 사건, 또 군에서 사용하는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극도의 원색적인 구호 등등이 지금 북한을 자극을 할 뿐만 아니라 심한 반발을 일으켜서 선전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군사적 도발도 서슴지 않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이런 태도는 대화를 북한과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솔직히 국민에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남북관계 진전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매일같이 하는 짓이 북한을 자극하고 반발을 하는 정책만 하고 있으니 이건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돈봉투를 들고 물밑 접촉까지 했다고 북한이 폭로하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아직도 대화권을 놓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무모한 북한에 대한 자극과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실패를 자인하고 더 이상의 다른 방책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북한과 대한민국이 똑같이 대응을 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서는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의 전환을 요구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무모한 북한에 대한 자극만을 반발만 가져가는 행동은 즉각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만 북한은 6.25 남침을 했던 한국전쟁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과한 바가 없습니다. 또 1983년 자행됐던 버마 아웅산 테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사과와 또 시인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에서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루어냈고 또 전두환 정권에서는 대북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화를 일으켜가지고 남북관계가 그나마 한반도의 불안을 조성하는 것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고집과 면에 없는 주장만을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반면 교사해야 될 것을 주장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이 보이는 반응은 정말로 목불인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검찰권은 남용에 대한 비판, 정치권의 신여에 대한 비난을 받을 때 어느 누구 하나 검찰이 각성을 하자, 바른 검찰권을 행사하자면 사퇴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 사퇴 촉구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제 수사지휘권을 관련해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법무부 장관 명령으로 하지 않고 대통령 명령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줄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수사지휘권을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자는 것인지, 검찰을 위해서 행사하자는 것인지, 검찰을 보호막으로 삼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 형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어떤 내용의 입법안 의견을 개정한다 할지라도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이건 삼권 분립 원칙이 또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입법부가 입법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행정부의 신여 입법부고 통법부지, 입법권을 국민이 국회에 맡겨놓은 입법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입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대통령 명령은 거부하면서 법무부 장관 명령으로 수사지휘권을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는 승복하겠다 하는 저희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사지휘는 국민을 위해서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지 법무부를 위해서 수사지휘를 하거나 검찰을 수사지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검찰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경찰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할 능력이나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현호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서 수십 개월 전에 조현호 청장을 상대로 지금 검찰에 고소를 해놓았건만 조현호 청장 임기가 좀 다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도 경찰청장이라는 이유로 또는 정부 내부의 압력을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현역 경찰청장이 고소됐다고 해서 수사하지 못한 이 검찰이 어떻게 경찰을 수사 지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본연의 기능을 먼저 하면서 수사 지휘권 범위 한계 탄핵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금 수사를 포기하고 중단된 상태에 있는 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를 해줄 것을 아울러 촉구를 합니다. 또 경찰에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찰이 국민을 위해서 경찰권을 제대로 행사를 했기에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반영했고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민이 이제는 나눠줄 때가 돼서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뜻에 의해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책임은 더 막중해지고 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책무가 생겼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명박산성이라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추모 행사를 시청 앞 광장에서 하려고 했던 그때 이것을 원천적으로 공세를 하면서 버스로 소위 원천적 차단을 시켜야 버스 산성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만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없음에도 과잉 기본권 침해를 하라는 이유로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당황할 사안이 아니라 반성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이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최고위원 발언을 3분에 걸쳐서 좀 정리를 하자 했는데 제가 계속 들어보니까 또 필요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좀 만약에 그러면 이 3분 발언 원칙을 좀 공식적으로 취소를 좀 해주시고요. 네, 그러나 저도 한번 좀 짧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자단을 위해서. 오늘 그 평창 동계올림픽 그 유치위에서 준비단이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7월 6일날 결정된다고 합니다. 3번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6월 30일 이 민주당에서 지방자치대회를 했었습니다.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1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년의 그 성과를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그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이랄지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지자체 및 그리고 이 소속 공기업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민주당의 민생을 위한 정책에 그 앞장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과거에 브라질에서 룰라 대통령이 집권한 것이 그 직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룰라 대통령 소속 정당의 그 지방 소속 정당이 브라질의 제4부 도시에서 압승을 거둬서 그 도시의 행정을 아주 놀라울 정도로 바꿔놨습니다. 거기에 국민들의 신의를 얻어서 집권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 소속의 지자체가 운영이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당은 한성규 의원에게 도청된 녹취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스스로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묵묵부단입니다. 한나라당 역시 도청을 사주를 했건 안 했건 소속 의원이 이런 크나큰 범죄를 저지른 것만으로도 우리 당과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개파 싸움에만 정신이 풀려서 실체적 진실 규명도 민생도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막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불법 사찰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아무 스스럼 없이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이 전혀 통제되지 않고 도덕성이 상실된 일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 주소입니다. 이 프로만큼의 양심도 없는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니까 기강이 바로잡힐 리가 없습니다. 입법부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한 검경 수사권에 검찰 수뇌부가 집단 반발하면서 법을 집행해야 할 기구가 헌법의 3권 분립에 도전하고 있고 한국방송공사의 기자들은 기자들 권력을 남용해서 정치권을 협박하기도 하고 입법부를 도청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력 남용, 도덕성에 가장 문제가 됐던 사건은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스스로 이번 사건에 적극 협조하고 진실 규명을 거부한다면 닉슨처럼 역사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80석의 야당으로서 이런 잘못된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부 의원은 정치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하고 일부 의원은 공영방송이라는 탈을 쓴 언론 권력에게 악말과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이 믿을 것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